내가 10살 무렵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말해놓고 보니 그 시절로부터 갖가지 향기들이 밀려오고 비애와 유쾌한 전율이 내 안에 파문을 일으킨다. 어둡거나 밝은 골목들, 집들과 탑들, 시계 소리와 사람의 얼굴들, 안락함과 포근한 위안으로 가득 찬 방들, 비밀과 유령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방들, 따스하고 좁은 구석, 집토끼와 하녀, 가정용 상비약과 마른 과일 향기도 난다. 그곳에서는 두 개의 세계가 착잡이 교차했으며 양국에서 낮이 오고 또 밤이 왔다. 그 하나의 세계는 우리 집이었다. 그러나 그 세계의 범위는 매우 좁아 엄밀히 말한다면 단지 나의 부모님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세계는 대부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불렸고 사랑과 엄격이라고도 불렀으며 모범과 교훈이라고도 불려졌다. 따사로운 광채, 명확함과 깨끗함이 그 세계의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온화하고도 다정스러운 대화, 말끔하게 닦은 손, 깨끗한 옷, 그리고 바른 예절이 깃들어 있었다. 이곳에서 아침 합창이 불러졌고 성탄절이 경축되었다. 이 세계에는 미래를 이끌어주는 똑바른 선과 길이 있었다. 의무와 죄, 양심의 가책과 참회, 용서와 선의, 애정과 존경심, 성서의 말씀과 예지가 있었다. 우리의 미래가 명랑하고 청순하며 아름답고도 정돈된 것이 되면 이 세계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어느덧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집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주 딴판이었고 냄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약속도 요구도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직공들, 유령의 이야기와 주문이 있었다. 거기에는 도살장이나 감옥, 주정뱅이들과 욕지거리하는 여인네들, 새끼를 낳은 암소와 거꾸러진 말들, 그리고 가택 침입과 살인, 자살 이야기처럼 터무니없이 거추장스럽고 유혹적이며 무서우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갖가지 일들이 사태를 이루고 있었다. 골목길이나 이웃집 등 내 주위 곳곳에 이와 같은 온갖 아름답고도 몸서리서시며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경찰들과 무리한들이 쫓고 쫓기며 내달리고 주정꾼이 마누라를 때리고 젊은 아가씨들의 무리가 밤이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노파가 사람을 홀려 병들게 할 수도 있었고 숲속에는 도둑이 살았으며 방화범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가는 곳마다 이런 요란한 두 번째 세계가 용손치고 분분히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우리 방 안을 제외하고는 어디나 그러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좋긴 했다. 여기 우리 집의 평화와 질서와 휴식이 의무와 양심과 용서와 애정이 깃들었다는 것은 멋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이 온갖 소란스러운 것과 번뜩이는 것, 암흑과 폭력 같은 것이 존재하지만 한 번만 껑충 뛰면 그것들로부터 어머니의 품속으로 동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멋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가장 기이한 일은 이 두 세계가 서로 인접해 있고 아주 가까이에 공존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령 우리 집 하녀 리나는 저녁에 기도를 드릴 때 거실 문 곁에 앉아 말끔히 씻은 손을 깨끗이 다려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명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럴 때면 완전히 아버지와 어머니, 즉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밝은 것과 올바른 것에 속해 있다. 그러나 부엌이나 헛간에서 나에게 머리가 없는 난쟁이 얘기를 해줄 때나 또는 푸릇간이나 조그마한 가게에서 이웃집 아내와 언쟁을 할 때면 이내 딴 사람이 되어 다른 세계에 속했고 비밀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나 자신이 가장 심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눈과 귀를 돌리면 어디에나 다른 것이 존재했다. 그리고 간혹 그것이 내겐 낯설고 징그럽더라도 또 그곳에서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을 얻게 되더라도 나는 그 다른 것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나는 때로 아주 기꺼이 그 금지된 세계에 살기까지 했다.
그리고 때로 밝은 세계로의 기원은 설사 아무리 그것이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덜 아름다운 것으로 더 권태롭고 황막한 것으로의 기원인 것 같았다. 인생의 목표가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그렇게 명랑하고 순결하며 탁월하고 정돈되어 데 있다는 생각을 나 또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멀고 그러기 위해선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욱이 그 길은 언제나 그 다른 어두운 세계의 곁으로 지나가거나 또는 그것을 통과해가는 것이었으므로 그 세계에 머물게 되거나 그 속에 아주 잠겨버리는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한 일을 당한 탕아들에게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열심히 그런 이야기들을 읽었다. 거기에선 언제나 아버지와 선한 세계로의 교환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듯했으므로 그것만이 정당하고 착한 일이며 또 소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나는 느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악인들과 탕아들이 활약하는 대목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털어놓고 말해도 좋다면 그 탕화가 참회하고 다시 건설했다는 사실이 때론 아주 유언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 않았거니와 또한 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은 하나의 예감이나 가능성으로 감정에 아주 깊숙한 곳에 겨우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내가 악마를 마음속에 그려볼 때면 그것이 변장을 했든 공공연하게 나타났든 간에 거리나 술집이나 혹은 시작바닥에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집에 있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내 누이들도 마찬가지로 밝은 세계에 속해 있었다. 때때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천성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훨씬 가까웠고 나보다는 한결 더 착하고 얌전했으며 결함도 적었다. 그들에게도 결점이나 악습이 있긴 했다. 그러나 그 정도가 그다지 심하진 않아서 악과 접촉함에 있어 때로는 몹시 우울해지고 괴로워지며 어두운 세계가 훨씬 가까이 있었던 나하고는 달랐다. 누이들은 부모님처럼 아낌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행여운 누군가 누이들과 싸움을 했다면 후회에 자기의 양심에 비춰볼 때 언제나 나쁜 사람이고 용서를 빌어야 할 장본인은 그 누군가였다. 왜냐하면 누이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곧 선과 계율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누이들보다는 오히려 방종하기 그지없는 거리의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 날씨가 청명하고 양심이 되돌릴 때면 누이들과 함께 착하고 얌전하게 지내면서 훌륭하고 고귀한 광채에 쌓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정말이지 유쾌한 일이었다. 천사라면 의당 그래야만 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의 것이었으며 마치 성탄절이나 행복처럼 밝은 음향과 향기에 둘러싸여 천사가 된다는 것은 감미롭고 멋진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은 얼마나 드물었던가. 종종 나는 착하고 허물없이 얌전한 노예를 하다가도 누이들로 하여금 진전이 나게 하고 결국엔 싸움과 불행으로 이끄는 열정과 성급함에 사로잡힌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노여움이 폭발칠 때면 나는 무섭게 달라져서 되는 대로 행동하고 짓거리면서 이미 그 사악성을 마음 깊이 타한 듯이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면 뉘우침과 회한에 참담하고 침울한 시간이 다가온다. 그러고는 용서를 비는 괴로운 순간이 오고 그 다음이야 다시금 밝은 세계의 한 줄기 빛이 갈등이 없는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 혹은 몇 순간 찾아왔다. 나는 라틴 학교에 다녔다. 시장과 신랑감의 아들이 한 학급에 있어서 때로는 내게 놀러왔다. 난폭한 아이들이었지만 용납되는 선한 세계의 식구였다. 그럼에도 나는 이전에 우리가 멸시했던 초등학교 학생인 이웃산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아이에 대해서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수업이 없는 어느 오후 나는 이웃에 사는 두 아이와 빈들빈들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우리보다 더 큰 아이 하나가 우리 쪽으로 왔다. 13살쯤 되는 힘세고 거친 그 아이는 양복집 아들로서 초등학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주정꾼이고 다른 가족들도 악평이 자자했다. 이 프란츠 크로머를 나는 잘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때 그와 마주치자 나는 불쾌했다. 그는 벌써 어른 같은 태도에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버릇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의 지휘하에 우리는 다리어 프로에서 강변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교각 아래에 몸을 숨겼다. 활 모양으로 굽은 다리의 벽과 완만히 흐르고 있는 물 사이의 좁다란 강변엔 온통 쓰레기와 파편들, 고물들과 녹슨 철사뭉치, 그리고 그 밖에 탁통탄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곳에서 이따금 쓸만한 물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지대를 사사치 뒤져 우리가 찾아낸 것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또는 물속에 내팽개치거나 했다. 그는 나비나 노쇠, 주석으로 만든 물건이 있는지 유의하라고 명령하고 그것들을 모조리, 심지어는 낡아 빠진 뿔로 된 빗까지도 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만일 아버지가 이 일을 알면 이러한 교제를 당장 그만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프란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주는 것은 기뻤다. 그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처음으로 그와 함께 있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오래된 관습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프란츠는 물속에 침을 뱉었고 마치 어른처럼 보였다. 그는 이새로 침을 찍 하고 뱉었으며 원하는 곳에 명중시킬 수 있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학생의 용적 행위와 나쁜 행실을 자랑하고 위대한 일처럼 뽐내기 시작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눈에 띄어 크로머의 노염을 사게 될까봐 나는 두려웠다. 내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에게 붙어버렸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한낱 이방인이었으며 내 옷차림과 태도가 그들에게 거슬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상류층 자식인 나를 프란츠가 좋아할 리 만무했다. 그리고 다른 두 아이들은 그가 나를 실하기가 무섭게 나를 등져버리라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드디어 온통 불안에 사로잡혀 나도 역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굉장한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 주인공을 나 자신으로 삼았다. 보통이 물방앗간 근처의 어느 과수원에서 어느 날 밤 한 명의 친구와 배낭 하나 가득 사과를 훔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훔친 것은 흔한 종류의 사과가 아니라 모두 라이네트와 금빛 파르메네 같은 제일 좋은 품종의 것뿐이었다고 난 이야기했다. 순간적인 위험을 모면하려고 이야기 속에 도피처를 구했던 것이다. 이야기는 술술 풀려나왔다. 이 이야기가 이내 끝나버리면 행여나 난처한 입장에 엉켜들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나는 온갖 기교를 다 발휘했다. 둘 중에 하나는 다른 한 명이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끊임없이 망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또한 배낭이 너무나 무거웠으므로 결국엔 다시 그것을 열고 절반은 남겨놓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반 시간 후에 우리는 다시 와서 그것들마저 모조리 가져갔다고 떠벌렸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약간의 박수를 기대했다.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도취되어 마지막엔 몸이 화끈 달아올 지경이었다. 두 아이들은 망설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프란츠 크로머는 반쯤 지그시 내려간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정말이냐? 정말이지. 나는 말했다. 정말 그랬단 말이지. 그래, 정말 그랬단 말이야. 마음속에서는 걱정이 되어 숨이 막힐 듯 하면서도 나는 완강히 다음했다. 너 맹세할 수 있겠어? 나는 몹시 놀랐다. 그렇지만 곧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말해라. 하나님을 걸고. 나는 말했다. 하나님을 걸고. 그러자 그는 그럼 됐다 하고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것으로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곧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기뻤다. 우리가 다리 위에 왔을 때 나는 주저하면서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서둘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하며 그는 웃었다. 우린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말이야. 천천히 건들거리면서 그는 걸어갔다. 나는 감히 다른 길을 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아이는 우리 집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었다. 우리 집 앞에 다 와서 대문과 묵직한 요새 손잡이, 창에 비춰지는 햇빛과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는 비로소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구나. 좋아라. 축복받은 집과 밝은 것, 평화로의 복귀. 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프란츠 크로머가 밀고 들어왔다. 마당 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차갑고 컴컴한 포석이 깔린 복도에서 그는 내 곁에 서서 내 팔을 잡고 나지막히 말했다. 야,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즐겁을 하고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은 무쇠와 같이 야무지게 내 팔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나를 괴롭히려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만일 지금 소리를 친다면, 그 소리로 요란스럽게 떠든다면 나를 구원해 주려고 위에서 틀림없이 누군가가 급히 달려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날 어찌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저 몇 마디만 더 물어보고 싶어서. 남들이 듣는 데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 좋아. 그런데 내게 더 뭘 묻는다는 거지. 난 들어가야 하는데. 넌 물론 알고 있겠지. 프란츠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모퉁이 물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 것인지. 아니, 난 몰라. 방앗간 주인의 것이겠지. 프란츠가 내 몸에 팔을 감고 자기에게로 바싹 끌어당겼으므로 나는 그의 얼굴을 바로 코앞에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눈은 아기에 차 있었다. 그는 흉악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잔인함과 억센 기운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래, 이봐. 그 가수원이 누구 것인지 말해줘야겠구나. 사과를 도둑맞았다는 것을 난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 주인이 과일 훔친놈이 누군지 알려준 사람에겐 이 마을을 주겠다고 말한 것도 난 알고 있거든. 하나님 맙소사. 나는 소리쳤다. 그렇지만 넌 물론 아무 말도 않겠지. 그의 양심에 호소한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나는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왔으며 배반이란 그로싸운 하등의 죄악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똑똑히 느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은 법이다.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크로머는 깔깔대고 웃었다. 이봐. 도대체 내가 화폐 위조범처럼 이 마르크 언어를 만들어낼 수라도 있단 말이냐. 나는 가난뱅이란 말이야.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 이 마르크를 벌 수만 있다면 벌어야 한단 말이야.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더 많이 줄걸. 그러고는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은 이미 평화와 안전의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세상은 내 주위에서 산산이 깨어졌다. 그는 나를 고발할 것이다. 나는 범죄자니까. 아버지에게도 말할 것이다. 아마 경찰까지 올지도 모른다. 온갖 어지러움의 공포감이 나를 위협하고 온갖 흉측스럽고 위험한 일들이 나에게 몰아친 것이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거기다가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맙소사.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유를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온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시계가 떠올랐다. 그것은 낡은 의식이었다. 가진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그저 가지고 다녔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그것을 꺼냈다. 크로머, 나는 말했다. 들어봐, 밀고 하지 말아줘. 그건 좋은 일이 못 될 거야. 너에게 시계를 줄게. 자, 여기 있어. 미안하지만 그 밖엔 아무것도 없어. 이걸 가져. 은으로 된 고급 시계야. 한 군데에 조그만 흠이 있긴 하지만 그건 수나면 될 거야. 그는 미소를 짓더니 시계를 큼직한 손에 받아들었다. 나는 그 손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포악하고 또 깊은 적개심을 나에 대해서 품고 있으며 얼마나 내 생활과 평화를 휘어잡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느꼈다. 은으로 된 거야. 나는 수줍듯이 말했다. 이따위 낡아 빠진 의식이. 그는 깊은 멸시를 보이면서 말했다. 너나 수선해서 쓰시지.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가 달아나 버리지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외쳤다. 잠깐 기다려줘. 제발 이 시계를 가져가라니까. 이건 진짜 은으로 된 거야. 정말 진짜야. 그 밖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 그는 멸시한 듯이 살짝맞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가라 해서도 안아보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게 말할 수도 있어. 경찰을 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잡고 늘어졌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대로 가버린다면
장차 다칠지 모를 온갖 일들을 찾는 일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만 같았다. 프란치, 흥분한 나머지 목이 쉰 소리로 난 애원했다. 어리석은 짓은 제발 말아줘. 그건 그저 농담이지. 그렇지? 아무렴 농담이지. 그러나 너로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질지도 모르는 일이지. 프란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발 말 좀 해줘.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다시 깔깔거리고 웃었다. 어리석은 소리 작작하란 말이야. 그는 너그러운 척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도 물론 나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난 이 말을 그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을 내버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못 되거든. 그건 너도 알지. 하지만 넌 부자란 말이야. 시기까지 가지고 있으니 말이야. 넌 단돈 2마르크만 내게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만사가 잘 될 텐데. 나는 그 논리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놈의 2마르크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나로서는 그것이 10마르크나 100마르크처럼 많은 금액이며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난 한 푼도 없었으니 말이다. 어머니 방에 저금통이 하나 있긴 했다. 그 속에는 아저씨가 방문했을 때나 또는 그와 비슷한 기회에 모은 10페니히와 5페니짜리 돈들이 몇 개 들어있었다. 그 밖에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나이로는 아직 용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 푼도 없는 걸. 나는 서글프게 말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이라면 다 내게 주겠어. 난 아메리카 인디언의 책과 병정들 그리고 컴퍼스가 하나 있어. 그걸 줄게. 크로머는 그저 뻔뻔스럽고 고약해 보이는 입을 비축거리고는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 헛소리하지 마. 놈은 명령조로 말했다. 네 고물치거리 누나 가지란 말이야. 컴퍼스라. 이제 더 이상 약 올리지 마. 알겠니? 자,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하지만 한 푼도 없는 데다가 돈을 구할 수도 없으니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내일까지 이 마르크를 내게 가져와. 밤과 후에 아래시장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럼 끝나는 거야. 하지만 만일 돈을 안 가져오면 톡톡히 맛을 보여줄 테다. 그래.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아무래도 돈을 구하지 못하면. 너희 집엔 돈이 많이 있어. 그것은 네 문제란 말이야. 그럼 내일 밤과 후다. 다시 말해주지만 만약에 안 가져오면. 놈은 무서운 눈초리로 내 눈을 쏘아다보고 다시 한번 침을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집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생활은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단 하나도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말까 또는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분명한 형체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우리 집 계단의 맨 아래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리고는 불행한 생각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이나가 장작을 가지러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다가 내가 그곳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말하라고 당부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가까이에 있는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우리 집이라는 생각과 정다움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게 몰밀듯이 밀려들었다. 마치 출고한 자식이 옛날 고향집 방의 정경한 냄새에 대해서 그러하듯 내 마음을 해소하는 양, 감사하는 양, 그것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젠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다. 나는 죄를 가득 짊어진 채로 낯선 물결 속에 깊숙이 잠겨들고 무언가 죄에 휩쓸리고 원수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 위험과 불안과 치욕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사석의 고급 마룻바닥, 현관 장롱 위에 있는 커다란 그림,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누나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은 이제까지보다도 한결 사랑스럽고 한결 부드럽고 그리고 한결 감미로운 것만 이젠 아무런 미안이 될 수 없었으며 안전한 내 소유물도 아니었다. 오로지 힐난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것들의 쾌활함과 정적에 한몫 끼울 수 없었다. 나는 매트에도 닦을 수 없는 오물을 양발에 묻히고 우리 집의 세계가 전혀 아는 바 없는 그림자를 이끌고 온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제 아무리 많은 비밀과 근심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도 오늘 내가 이곳에 가지고 온 것에 비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장난이며 웃음거리였다. 운명이 나를 추적해오고 나를 향해서 두 손을 뻗치고 있었다. 그것들로부터는 어머니조차도 나를 지킬 수 없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의 나의 죄가 더욱 지리듯
또는 거짓말이든 간에 그것은 매한 가지였다. 내 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왜 난 함께 왔던 것일까? 왜 난 이제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그랬던 것보다 크로모에게 더 잘 복종했던 것일까? 왜 나는 도대체 딴 이야기를 꾸몄던 것일까? 왜 나는 죄를 영웅적인 행위인 양 원했던 것일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고 원수가 내 뒤를 따르게 되었다. 잠시 동안 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길이 이제는 점점 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마침내 어둠 속에 이끌게 될 거라고 몸소리 쳐지는 확신을 느꼈다. 나의 죄과에 새로운 죄가가 따르될 것이 틀림이었고 누이들 곁에 내가 사는 것이나 부모님께 하는 내 인사와 입맞춤도 거짓이며 그들에게 숨겨야 할 운명과 비밀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명확히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나마 마음속에 신뢰와 희망이 번쩍 비쳐들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내 죄에 대한 판결과 벌을 달게 받으리라고 느꼈다. 그리고 아버지를 내 죄의 증인이며 구원자로 삼으리라. 그것은 내가 때로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참회에 불과하리라. 침울하고 쓰라린 시간, 용서를 비는 괴롭고 후회막급한 타운에 불과하리라.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감미롭게 울려왔던가. 얼마나 아름답게 마음을 끌어주었던가.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 비밀을 지니고 있으며 나 혼자서 그리고 나 스스로 씹어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지금 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리라.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악의 세계에 속하고 악인들과 비밀을 나누며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리라. 나는 어른이나 영혼이 체했다. 이제 나는 그로부터 빚어진 결과를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내 구두가 젖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고증을 하신 것은 나에겐 다행이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주의를 빌렸기 때문에 나쁜 일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하셨다. 나는 남몰래 다른 일에 그것을 결부시킴으로써 아버지의 핀잔을 감수할 수가 있었다. 그때 이상스럽게도 새로운 감정이 내 마음에 퍼뜩 떠올랐다. 그것은 반항의식에 가득 찬 고약스럽고도 예리한 감정이었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잠시 동안 나는 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데에 대해서 일종의 멸시감을 느꼈다. 젖은 구두에 대한 잔소리는 하찮은 일로 생각이 되었다. 만일 아버지가 아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니 내 자신이 마치 살인을 고백해야 될 판에 한 조각의 빵을 훔친 것에 대해서만 신문을 받는 범인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은 추악하고 적대적인 감정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강력했고 깊은 매력이 있었으며 온갖 다른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를 나의 비밀과 나의 죄에 결박시켜 주었다. 아마도 지금쯤은 크로머가 벌써 경찰에게 가서 나를 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들 나를 조그마한 아이로 보고 있는 동안에 폭풍우가 내 머리 위로 몰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난 생각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의 모든 체험 가운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길이 남을 순간이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신성성에 대한 최초의 균열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유년 시절을 바치고 있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뜨려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기둥에 새겨진 최초의 칼자국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체험으로부터 우리의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칼자국과 균열은 다시 아문다. 그것은 다시 눕고 잊혀지지만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에 밀실에 살면서 여전히 피를 흘리는 것이다. 나는 이 새로운 감정에 곧 몸서리를 쳤다. 당장이라도 나는 그것을 사죄하기 위해 아버지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사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도 모든 현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리고 깊이 또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문제를 돌이켜보고 내일을 위한 방책을 고려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저녁 내내 우리 집 거실의 변화된 공기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벽시계와 탁자, 성서와 거울, 책꽂이대와 벽에 걸린 그림, 이런 것들이 마치 나에게 이별이라도 구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은 마음으로 나의 세계가, 나의 선량하고 행복한 인생이 과거 지사가 되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흡인력이 강한 새로운 뿌리로 어둡고 낯선 외계에 내가 닻을 내리고 고착되어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은 너무나도 쓰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탄생이며 무서운 변형에 대한 불안이며 공포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잠자리에 들게 나는 기뻤다. 그보다 앞서 행한 저녁 기도가 죄 사함의 불길처럼 내 위를 지나갔다. 거기에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우리는 불렀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함께 부르지 않았다. 음조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단직이며 도객이었다. 아버지가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난 함께 기도를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고 끝을 맺었을 때에는 김여이 나를 이 가혹적인 달람에서 갈라놓았다. 신의 자비는 그들 모두와는 더불어 있었으나 이미 나와는 더불어 있지 않았다. 피곤에 지쳐 떨며 나는 그 자리를 떴다. 잠자리에 드러누워 있는 동안에도 온기와 안도감이 나를 가장하게 감싸주고 있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다시 한번 불안 속으로 되돌아가서 수성거리고 지나가 버린 사건의 주위에서 두려워 떨며 바닥거렸다. 어머니께서는 여한때 다름없이 잘 자거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방 안에 아직도 여운으로 남아있고 어머니의 촛불의 빛은 아직도 문틈으로 비쳐 들어왔다. 이제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어머니가 다시 한번 되돌아오시리라고. 어머니는 그것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에게 입을 맞추어 주시고 다정하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투로 물으시리라. 그러면 나는 울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목구멍에 걸려있던 돌덩어리가 녹아 없어질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어머니에게 매달려 그 이야기를 하리라.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고 구원이 오리라. 문틈이 어느새 깡마진 다음에도 나는 잠시 동안 귀를 더 기울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그 일로 되돌아와서 원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놈이 똑똑해 보였다. 한쪽 눈을 가늘하게 뜨고 입은 야비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그를 쳐다보며 피할 길 없는 일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는 동안에 그는 더욱더 커지고 흉측해졌다. 그리고 그의 아기에 찬 눈은 악마처럼 번뜩였다. 내가 잠들 때까지도 그는 아주 내 가까이에 있었으나 그와 그날의 일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님과 누이들과 내가 보트를 타는 꿈을 꾸었다. 휴일의 평화와 밝은 햇살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한밤중에 난 잠에서 깨었다. 난 아직도 행복의 뒷맛을 느끼며 햇빛 속에서 빛나는 누이들의 뽀얀 여러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잠시 후 나원에서 지나간 현실로 일시에 되돌아와 사악한 눈을 가진 원수를 다시금 마주보고 서게 되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급히 오셔서 벌써 시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자리에 누워있냐고 소리쳤을 때 나의 안색은 나빴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시자 나는 그만 토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니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가볍게 병을 앓을 때면 아침에 오랫동안 카멜라 차를 마시면서 누워있을 수 있었다. 옆방에서 어머니가 방을 치우시는 소리와 또 리나가 바깥 현관에서 고기 장사를 상대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나는 무척 좋았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은 어쩐지 매혹적이고 동화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때의 햇살은 방 안을 희롱하듯 비춰지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녹색 차양을 내려뛰며 맞고 냈던 그 햇살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조차도 특별한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거짓된 음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 내가 죽어버린다요. 그렇지만 난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조금밖에 아프지 않았으므로 이것으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학교에 가는 것으로부터는 보여주었지만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크로머로부터는 보여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친절도 이번에는 위안이 되지 않았으며 귀찮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곧 잠자는 척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나는 11시에 시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10시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시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런 경우 언제나 다시 자리에 눕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학교를 가는데 하는 짓을 받는다. 난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돈 없이 크로모한테 갈 수는 없었다. 난 내 조그마한 저금통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그 속에 돈이 충분한 만큼 들어있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 될 것이었다.
한 푼도 없는 것보다는 다소나마 나을 것이며 그 업무를 최소한도로 다뤄놓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육감이 나에게 말해주었다. 양말 바람으로 살금살금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어머니의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꺼내왔을 때 나는 불쾌했다. 그러나 어제 일만큼 그렇게 불쾌하진 않았다. 가슴이 뛰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리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저금통이 잠겨있음 알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을 부수어 열기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채를 찢어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찢는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이것으로서 나는 최초로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설탕 조각이나 과일을 몰래 꺼내 먹은 일밖에 없었다. 그런데 설사 이것이 나의 돈이라고 할 망정 나는 지금 도둑질을 한 것이다. 나는 또다시 한 걸음 크로모와 그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섰고 자꾸만 멋지게 타락의 길을 내려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에 저항해 보았지만 악마가 나를 잡아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되돌아갈 기회라고는 없었다. 나는 불안에 떨면서 그 돈을 헤아려 보았다. 통은 제법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쩔렁거렸으나 막상 꺼내보니 형편없는 액수였다. 65페니기가 있었다. 나는 그 통을 아래층 복도에 감추고 돈을 손에 움켜쥐고는 집 밖으로 나왔다. 이제까지 이 문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말이다. 위층에서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난 재빨리 도망쳐 나왔다. 아직도 시간 여유가 많이 있었다. 나는 달라진 도시 골목을 통과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름 아래를 나를 바라보는 집들 곁을 지나 나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듯한 사람들 옆을 뺑뺑 돌아서 빠져나갔다. 언젠가 학교 친구가 가축 시장에서 일타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도중에 떠올랐다. 신이 기적을 내리시어 나 또한 그러한 발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나에겐 기도를 드릴 권리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저금통이 다시 온전하게 될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프란츠 크로먼은 멀리에서 나를 보았다. 그러나 아주 천천히 나에게로 걸어왔으므로 나를 안중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그를 명령하다 따라오는 눈짓을 하고는 단 한 번도 돌아다보지 않고 슈트로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갔다. 그러고는 주택가 끝에 서 있는 신축 중인 건물 앞에 멈춰섰다.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 벽은 문이나 창도 없이 몸뚱어리를 그대로 들어 보이고 있었다. 크로머가 사방을 둘러보고 문으로 들어가자 나는 뒤를 따랐다. 그는 벽 뒤로 돌아가서 내게 오라고 신호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갖고 왔지.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움켜쥐고 있던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그 돈을 그의 납작하게 펼친 손바닥 위에 떨어뜨렸다. 그는 마지막 5페니가 땡그랑 하고 떨어진 소리가 미쳐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벌써 다 헤아렸다. 65페니기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 나는 부끄러운 듯 말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야. 너무 줬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게 다야. 난 이제 한 푼도 없어. 네가 좀 더 야근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거의 온화한 힐책의 말투로 나를 꼬집는 것이었다. 신사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법이야. 내게서 정당치 않은 건 조금도 받고 싶지 않아. 그건 너도 알겠지. 자, 이런 니켈돈 따위는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 사람은 누구지도 알겠지만 돈을 깎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돈은 그 사람이 치를 테니까. 하지만 난 더는 갖고 있지 않은 걸. 이건 내가 저거했던 돈이야. 내가 알게 뭐야. 그렇지만 너를 불안하게 하고 싶진 않아. 넌 아직도 내게 1마르크 35페니기의 빚이 있어. 내가 언제 그걸 가질 수 있지. 크로모. 틀림없이 받도록 해줄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간에 곧 더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한테는 말을 쏟아는 것쯤은 너도 물론 이해해주겠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너를 해치려는 건 아니야. 다만 그 돈을 온중에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거야. 나는 강하단 말이야. 넌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점심에는 나보다 훨씬 맛있는 것을 먹을 거야. 하지만 아무 말도 않겠어. 좀 더 기다려주지. 모레 오후 너에게 휘파람을 불겠어. 그땐 확실히 가져오란 말이야.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휘파람을 불어보였다. 나도 종종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 나는 말했다. 알고 있어. 그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가버렸다. 우리 사이에는 흔적이 있었던 것이며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를 갑자기 다시 듣는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자주 그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나에겐 언제나 쉴 새 없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장소의 구분이 없고 놀고 있을 때나 공부할 때나 사색을 할 때는 간에 나를 예속시키고 이제 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그놈의 휘파람이 쫓아오지 않는 경우라고는 없었다. 때로 나는 단풍이 온화하게 물든 가을의 오후 같은 때 내가 몹시 사랑하던 조그만 어린이집 하원에 나와 있곤 했다. 그럴 때면 야릇한 충동이 나로 하여금 지난 시절의 어린이 놀이를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하자면 나보다 어리고 더 선량하고 자유로우며 허물이 없고 의젓한 아이의 놀이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동화에도 언제나 이상하긴 했지만 어디선가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울려와서는 무섭게 내 마음을 쥐어흔들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생각의 실마리를 산산이 끊어버리고 공상을 방해했다. 그럴 때면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어 마침내 고약스럽고 끔찍한 곳으로 고문자를 따라가서는 그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또 돈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일이 몇 주간 계속되었으리라.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수면, 아니 영겁이냐 생각되었다. 이따금 나는 5페이지나 1그루스짜리를 가져갔다. 그것은 리나가 신학바구니를 조리대에 두었을 때 거기에서 훔쳐낸 돈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매번 크로마한테 욕을 먹었으며 멸시에 찬 비난을 받았다. 그를 속이고 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나였으며 그에게서 뭔가를 훔친 것도 나였고 그를 불행하게 한 것도 나라는 것이었다. 내 평생에 그렇듯 가슴을 짓누르는 고난을 당해본 적은 드물었다. 그 이상으로 더 큰 절망과 더 큰 굴종을 느껴본 적은 정말이 전혀 없었다. 저금통에는 장난감 돈을 채워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언제 어느 날 그 일이 내게 엄습해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어머니께서 가만가만 내려오실 때이면 크로모의 거친 휘파람보다 때로는 어머니가 더 들어와서 떨었다. 빈번히 내가 돈을 갖고 있지 않고 나의 악마한테 나타나자 놈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놈을 위해서 이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 심부름을 해야 했는데 내가 그 일을 대신해야 했다. 혹은 어떤 어려운 일, 이를테면 10분 동안 한쪽 다리로 토끼팀을 하게 한다든가 또는 길 간 사람의 윗도리에 종이 쪽지를 붙이는 따위의 일을 내게 시켰다. 여러 날 밤 나는 꿈속에서도 이 괴로움을 맛보았으며 악몽으로 인해 식은땀을 흘렸다. 얼마 동안을 계속 알았다. 자주 구토를 하고 가벼운 오한을 느꼈다. 그리고 밤이면 식은땀과 열 속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다고 느끼시고 나를 걱정해 주셨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신뢰로 보답할 수가 없었으므로 나는 괴로웠다. 어느 땐가 저녁에 내가 일찍 자리에 누웠는데 어머니가 초콜릿 한 개를 가져다 주셨다. 그것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습관이었다. 내가 밤에 얌전하게 있으면 어머니는 내게 편히 잠들도록 가끔 이러한 위안감을 주셨던 것이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머니는 여기 서 있고 내게 한 개의 초콜릿을 내미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그저 머리를 절레절레 저를 따름이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다만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싫어, 싫어,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러자 어머니는 초콜릿을 침대 옆 탁자 위에 놓고 나가셨다. 나중에 그 일에 대해 어머니께서 계보를 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의사를 데려오셨다. 그는 나를 진찰하고 아침에 냉수욕을 하도록 권했다. 그 시절의 내 상태는 정신 창난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우리 집에 정돈된 평화의 한복판에서 나는 두려워 떨고 가책을 받으면서 유령처럼 살았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한몫 끼지도 못했으며 한 시간도 자신을 잊고 지내지도 못했다. 때로 성을 내시고 나에 대해 캐물으신 아버지에 대해서도 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냉담했다.